가나가 암호화폐를 합법화했다. 이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언뜻 들으면 아프리카의 한 나라가 뭐 새로운 기술 좀 받아들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이게 단순히 가나만의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사실 전 세계의 자원부국들이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어떻게 자신들만의 경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실험이자 가장 중요한 청사진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가나의 이 디지털 골드가 어떻게 미래 금융 지도를 바꿀 수 있을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금융 지도를 바꾼다. 와, 시작부터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러면 먼저 왜 그 많은 나라 중에 하필 가나인가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가나가 이런 움직임의 선두에 서게 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사실 가나를 포함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요, 이미 세계에서 암호화폐 사용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였어요. 원래부터요? 네, 이게 어떤 유행이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에 더 가까웠습니다. 생존의 문제요? 네, 예를 들어서요, 가나에 있는 가족에게 해외에서 100달러를 보낸다고 하면요, 웨스턴 유니언 같은 그런 전통적인 송금 업체를 통하면 10달러가 넘는 엄청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게 현실이에요. 와, 10%나 되는 거네요. 돈을 버는 것만큼 보내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군요. 그렇죠. 월급의 10%가 그냥 공중에서 사라지는 거죠. 게다가 아프리카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는 거의 없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누구랑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는요.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금융 인프라 그 자체였던 겁니다. 필요가 시장을 만들었다는 말이 정말 딱 들어맞네요. 네, 자생적으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런데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었다면 왜 이제 와서 합법화라는 말이 나오는 건가요? 그전까지는 그럼 불법이었던 겁니까? 불법이라기보다는 법적 회색지대였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법적 회색지대요? 네,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태였던 거죠. 이게 사실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하다고요? 법이 없으니까 거래소는 막 생겨나도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가 전혀 없고 자금 세탁 같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이 디지털 자산이 어느 날 갑자기 정부 말 한마디에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아야 했던 거죠. 와, 정말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거군요. 자, 그럼 그 불안을 끝내기 위해 등장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법안.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 건지 하나씩 짚어주시죠.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제 가나 국민들은 암호화폐를 사고 팔거나 보유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받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거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재 업계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는 체포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한마디가 그동안 그들이 느꼈던 불안감의 무게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개인들한테는 정말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겠네요. 그런데 이게 마냥 자유만 주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결국 정부가 이걸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거니까 뭐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들한테는 오히려 더 깐깐한 요구사항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법안의 또 다른 핵심이 바로 규제 구조의 확립입니다. 이제 가나에서 영업하려는 모든 거래소, 디지털 지갑회사, 중개업자들은 반드시 정부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제군요. 네, 가나 중앙은행하고 증권위원회가 이중으로 감독을 하고요. 아주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즉 AML 기정과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춰야만 허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정부가 정한 규칙 안에서 선수들만 뛰어라. 이렇게 판을 딱 정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음지에 있던 시장을 전부 양지로 끌어내서 세금도 걷고 범죄도 막고 국민도 보호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의 신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의 구조는 이해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가나에서 암호화폐가 널리 쓰였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좀 피부에 와닿는 숫자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집계는 좀 어렵지만 여러 리서치 기관 자료를 종합해 보면요. 가나의 연간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수십억 달러요? 네, 그리고 이미 성인 인구의 10%에 가까운 약 300만 명이 암호화폐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통계도 있고요. 300만 명이요? 네, 이건 가나의 주식 투자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이미 주류 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거래를 합법화하고 규제하는 걸 넘어서 가나가 금담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에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금을 꺼내들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이건 단순히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는 걸 넘어서 어떤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정치적인 메시지까지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게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가나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금 생산국이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금 보유국입니다. 이들이 가장 강력하고 전통적인 실물 자산이 바로 금이죠. 그렇죠. 금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국가가 보유한 실제 금괴를 담보로 그 가치가 1대1로 보장되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아는 테더,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계좌에 있는 달러를 담보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그 담보물을 달러가 아는 가나 중앙은행 금고에 있는 금으로 바꾸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아, CBDC랑은 다른 건가요? 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는 말 그대로 디지털 법정화폐입니다. 여전히 국가의 통제 아래 있죠. 하지만 금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가 통제하는 화폐가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는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를 연동시켜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달러 패권에 의존하는 대신에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실물 자산으로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이론은 정말 대담하고 멋진데요? 그럼 가나는 이 디지털 골드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제 그리고 무역금융, 마지막으로 외환결제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나의 한 무역회사가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가나의 카카오 수출업자가 독일의 카카오를 팔고 유로화로 대금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지금은 돈이 독일은행에서 출발해서 여러 중개은행을 거치고 복잡한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달러로 환전된 다음에 다시 가나 화폐로 환전돼서 들어오기까지 며칠이 걸리고 수수료도 여러 번 떼입니다. 아, 복잡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디지털 골드가 있다면 어떨까요? 독일 수입업자는 그냥 유로화로 디지털 골드를 사서 블록체인 위에서 바로 가나 수출업자에게 보내주면 끝입니다. 바로요. 네, 거래는 거의 실시간으로 끝나고 수수료는 지금의 수십 분의 1로 줄어들죠. 잠깐만요. 그럼 이게 실제로 구현이 되면 가나의 무역회사들은 더 이상 미국은행의 달러 계좌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이건 거의 기존 국제금융망인 스위프트에 대한 정면 도전처럼 들리는데요. 정면 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끼리 무역을 할 때는 더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옆 나라에 돈을 보낼 때도 달러로 바꿔서 미국이나 유럽은행을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아프리카 대륙 안에서 직접 디지털 골드로 빠르고 싸게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와. 이걸 어떻게 보면 금융의 탈식민지화라고도 볼 수 있는 움직임이죠. 듣고 보니 이건 정말 가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다른 자원 부국들, 예를 들어 중동의 산유국이나 남미의 구리 생산국들도 그럼 우리도 석유나 구리를 담보로 비싼 걸 할 수 있겠는데? 하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가나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이건 전 세계 자원 부국들에게 새로운 플레이북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자원을 기반으로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만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단기적인 비트코인 가격 등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규제의 명확성이란 건 글로벌 자본에게 이제 안심하고 들어와서 판을 키워도 좋다는 공식적인 초대장이니까요. 정말 판을 뒤흔들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야심찬 계획일수록 현실의 벽은 높기 마련이죠. 솔직히 모든 게 장밋빛으로만 보이진 않거든요. 어떤 위험 요소들이나 넘어야 할 산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 허들은 실행 역량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실행 역량과 신뢰? 네, 첫째, 훌륭한 법을 만드는 것과 그 법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나 규제 당국이 수많은 거래소를 감독하고 또 복잡한 국제 자금 세탁을 막아낼 충분한 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규칙만 있고 심판이 없으면 경기장이 엉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겠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인 신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바로 그 금이 정말 금고에 있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시스템의 모든 가치는 디지털 토큰 하나가 실제 금 얼마와 교환이 보장된다는 이 약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 사실 담보로 잡힌 금이 공표된 수량만큼 없더라, 혹은 누군가 몰래 금을 빼돌렸다 같은 소문이라도 도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신뢰를 잃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금고에 금이 이만큼 있다는 말을 어떻게 투명하게 증명해서 믿게 만드냐의 문제군요. 과거에도 금본위제가 신뢰 문제로 폐지된 역사가 있는데 블록체인 시대에는 그 신뢰를 기술로 증명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으로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그 자신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세계적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서 보고서를 공개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금의 입출고 내역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혁신적인 투명성 확보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신뢰벽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과 법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가나가 암호화폐를 허용했다는 이 한 줄짜리 헤드라인은 정말 이 이야기의 1%도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나는 자국의 금융구조 전체를 블록체인과 금을 이용해 재설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운 표현이겠네요. 맞습니다. 가나는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현상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하나의 지렛대로 삼아서 자국의 가장 큰 강점인 금과 결합시키고 이를 통해 낡고 비효율적인 국제 금융 시스템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아가려는 아주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흐름을 지켜보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가나의 이 디지털 골드 실험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해서 다른 자원부국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될까요? 아니면 그저 수많은 국가들의 야심찬 시도 중 하나로만 역사에 남게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몇 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을 읽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